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심장을 짓누르는 차가운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지만 제게는 한겨울보다 더 혹독한 날들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과 포근함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즐거웠고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동네 골목을 걸으며 저는 벌써부터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푹 쉬고 싶은 생각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가꿔온 그 집의 낡은 철문에는 생전 처음 보는 큼지막한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들, 민준이가 장난을 친 건가? 아니면 옆집에서 잠시 맡겨둔 건가? 하지만 이어진 풍경은 제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익숙했던 마당에는 제가 키우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보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50살쯤 되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꽤나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제게 낯설고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얼이 빠진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인데요. 그녀는 제 말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제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 명의로 된 서류도 다 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말하며 저를 문 밖으로 밀쳐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집이라고요? 여기 보세요. 저기 벽에 걸린 사진. 이 모든 것이 제 흔적이에요. 저는 거실 벽에 걸려 있는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찍었던 빛바랜 결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그 사진을 떼어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죠. 서류 확인하시겠어요? 그녀는 제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사실. 엄마, 잘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라며 환하게 웃던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미소는 이제 제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주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순옥이라고 불리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는 15년 전에 이혼했고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살아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기술도 재능도 없었기에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낙은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늘 제게 엄마,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땀 흘려 지은 집이었고 민준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으며 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집이 곧 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은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갔고 제 흔적은 한순간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저를 내쫓으려는 낯선 여자의 차가운 시선과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제 결혼사진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제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저를 이토록 처참하게 배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갈 곳을 잃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낯선 여자는 제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집마저도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민준이에게 수십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금 것인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처가 식구들과 함께 떠난 해외여행은 제게 행복한 소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제 눈에서는 아무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비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제 삶은 언제나 단조롭고 소박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된 뒤 저는 오직 아들 민준이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고 아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슈퍼마켓으로 출근해 계산대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삶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번듯하게 자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예쁜 며느리와 결혼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땀 흘려 지은 집이었고 벽돌 하나하나에 저희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좁고 오래되었지만 이 집은 제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민준이가 이 방에서 태어나고 저 방에서 걸음마를 떼고 이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죠. 저는 이혼 후에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곧 저의 지난 세월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가 된 뒤 그 외로움은 마치 제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커져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종종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며 그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의 삶에는 더 이상 그런 웃음이 없었으니까요. 민준이의 결혼은 제게 큰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곁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게 살갑게 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저의 낡은 집을 볼 때마다 짓던 그녀의 묘한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너무 낡았네요. 민준 씨랑 저랑 새로 집을 짓거나 큰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은 제게 마치 이 집이 그리고 저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이번에는 장인어른 생신 기념으로 가는 거야.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가자. 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은 그저 저를 위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들의 행복만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날 민준이와 며느리가 떠나기 전 며느리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집 서류 같은 거 어디에 두셨어요? 여행 가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민준 씨가 가지고 가야 한대요.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방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던 것을 저는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알 수 없는 욕심과 기대감을 왜 저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저는 제 모든 것을, 제 삶의 전부를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낯선 여자의 차가운 눈빛과 텅 비어버린 집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과 행복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갑고 잔인한 진실을 제게 남겨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아들도,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희망조차도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준이와 며느리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그들이 해외여행을 떠난 동안 친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친구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마치 유령처럼 동네 주변을 떠돌았습니다. 낮에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밤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낯선 여자가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하지만 그 희망은 늘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동네의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한 그곳은 저의 초라한 상황과 왠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황이 매우 심각하십니다.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직접 넘겨주셨고 서류상으로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 되되돌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은 마치 제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게 일단 아드님과 연락이 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민준이는 여전히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오면서 세상이 저를 완전히 외면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의 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차에서 민준이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분노와 절망을 잊고 민준이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하고 부르려던 찰나 민준이와 함께 차에서 내린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는 묘한 만족감과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캐리어를 끌고 집으로 다가왔고 그 모습을 보던 낯선 여자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휴, 여행은 즐거웠어요. 집 구경 시켜드릴게요. 여자는 민준이와 며느리를 향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와 그 낯선 여자는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민준이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들과 함께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처가 식구들과 떠났던 해외여행은 저를 속이기 위한 하나의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행 기간 동안 제가 없는 틈을 타 집문서를 넘기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말했던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그 아들이 저를 버리고 제 삶의 전부를 빼앗은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 전화가 아닌 낯선 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집은 마음에 드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라고요? 그 낯선 여자가 바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며느리 가족의 계획이었고 민준이는 그들의 계획에 순순히 동조했던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한 인간의 비통함과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없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아들도,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희망도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저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마당에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길에서 쓰러져도 죽어도 민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라는 절망적인 확신만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가진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받은 월급은 모두 민준이와 며느리를 위해 썼고 제게 남은 것은 지갑에 있는 현금 몇만 원과 통장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예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아껴 쓰기 위해 찜질방에서 밤을 보내고 값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한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의 한 카페에서 예전 슈퍼마켓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순옥 씨, 이게 웬일이야? 한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는데 왜 이렇게 초췌해졌어? 저는 사장님의 걱정, 어린 시선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제 말은 떨렸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신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랑 같이 밥이라도 먹자. 이야기 좀 해봐. 사장님께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들이 꾸민 계획,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참한 상황까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그분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민준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평생 민준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건 정말 아니야. 사장님은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러다 보면 뭔가 방법이 생길 거야. 저는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었으니까요. 사장님 댁에 머무는 동안 저는 비로소 제 상처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고통, 집을 잃었다는 상실감, 그리고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깊은 절망감.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속인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든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사장님은 제 눈빛에서 굳은 결심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순호가 그래야지. 내가 아는 변호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좀 까다롭기는 해도 실력은 아주 좋아.
내가 한번 연결해줘 볼게. 그렇게 저는 사장님의 소개로 김영철이라는 젊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인상부터 깐깐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민준 씨가 어머님께 증여를 받거나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역시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걸까요? 그때 변호사님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며느리 가족분들 중에 부동산 쪽 일을 하시는 분은 없나요?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며느리 가족이 이 모든 일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께서 작성하신 계약서. 그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그분과 함께 싸워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지난날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가져간 날, 민준이가 이상한 질문을 했던 것, 그리고 낯선 여자가 바로 며느리의 어머니였다는 사실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의 따뜻한 위로와 젊은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배신한 이들에게 맞서 제 삶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영철 변호사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냉정하지만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는가에 있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어머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가져갔다면 이는 사기나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님께서 직접 서류를 넘겨주셨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싸워야 할 부분은 어머님의 서류 전달이 자발적인 증여가 아닌 기망에 의한 전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와 함께 지난 시간의 기억들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며느리분이 서류를 가져갈 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며느리가 여행 가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민준 씨가 가지고 가야 한대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말을 종이에 적으시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어머님을 기망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를 속였던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가 일했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집에 매매 계약을 진행했던 중개인이 바로 며느리의 직장 동료였고 며느리 또한 이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가 계약에 관여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모으면서 제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민준이가 제게 했던 거짓말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모두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낯선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던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어머님, 이 싸움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민준 씨를 법정에서 만나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사실은 제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변호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저를 배신한 아들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저는 평생 억울해서 잠 못 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제 대답에 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자신의 의지로 이 모든 일을 꾸몄는지, 아니면 며느리 가족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를 배신했던 것인지. 저는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모아놓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어머니를 사기죄와 부동산 매매 계약의 무효로 고소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자 드디어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직접 서류 넘겨줬잖아.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저는 민준이의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의 상황을 걱정하거나 저를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한테 왜 서류를 넘겨줬는지 잊었니? 네가 여행 가서 혹시 무슨 일 생길까 봐 가져간다고 했잖아. 엄마는 내 말을 믿었는데 왜 엄마를 이렇게 속였니? 제 말에 민준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해. 난 엄마처럼 살기 싫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초라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저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저희의 싸움은 민준이와 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그들에게 정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잔혹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나란히 앉아 제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피고석에는 민준이와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시종일관 저를 노려보며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영철 변호사님은 냉철한 목소리로 그들의 기만과 사기 행각을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이순옥 씨를 속이기 위해 해외여행이라는 거짓 명분을 내세웠고 그 여행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을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님은 며느리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그들의 행위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아드님께 넘겨주셨습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며 아드님은 그에 따라 정당한 매매 절차를 밟았을 뿐입니다. 그는 저를 마치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려는 탐욕스러운 어머니인 양 몰아갔습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저를 비난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짓밟았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인 양 비난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슈퍼마켓 사장님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사장님은 법정에서 저의 지난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순옥이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기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고 그저 아들 행복만을 바랐습니다. 그런 순옥이가 아들을 속여가며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장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분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뜻한 마음에 힘을 얻었고 마침내 저의 억울함을 직접 이야기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정말 엄마가 너한테 짐이었니? 민준이는 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옆에 앉은 며느리는 그를 억지로 막으려는 듯 팔을 잡았습니다. 판사님은 민준이에게 피고인 진실을 말하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사과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정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 가족들은 민준이의 진술에 경악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며느리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탐욕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판사님은 그들에게 사기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고 부동산 매매 계약은 무효화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어머니는 감옥에 가게 될 처지에 놓였고 민준이는 집행유예와 함께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던 길,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담겨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귀결되었고 그가 저를 배신한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집도, 그리고 정의도. 하지만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의 믿음과 제 아들,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이 제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끝난 후 제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다시 돌아왔고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민준이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으로 낡은 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예전처럼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벽에 박힌 못 하나, 바닥에 남은 흠집 하나에도 민준이와의 행복했던 기억과 그 기억을 짓밟은 잔인한 배신이 뒤섞여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집에서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굳게 마음먹고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추억이 깃든 집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저는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좁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의 흔적도 저희 가족의 아픈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은 여전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김영철 변호사님도 가끔씩 연락을 주시며 제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관심은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를 원망하거나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민준이가 보였던 후회의 눈빛은 그가 저를 배신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신의 초라한 삶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그 사랑이 배신당했던 아픔이 공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에서 저는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화원에서 파는 국화, 장미,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을 사다 베란다에 놓아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꽃들에 물을 주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며 저는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꽃들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고 제가 준 사랑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게 보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저녁 식사 준비 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지만 진정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삶은 민준이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지만 그 아픔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얻게 된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어떻게 배신당하고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비록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이야기였지만 저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